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 담당하고 있는 신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좌를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국 어디에서 수강을 하시든 또 어느 시점에 이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든 목표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겠죠. 2017년 시행될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이제 시험을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일부는 먼저 26회,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한 경력이 있었었는데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최종 합격하지 못하셔서 다시 재도전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 또 심화 이론 과정, 문제풀이 과정, 앞으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또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나갈 때 그 토대가 되는 프레임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미 공부를 하셨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니까 아시는 내용이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더 몸에 체화시킨다, 스며들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난 놓고 기억자 새로 배운다는 각오로 이제 첫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시행 예정될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기초과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오리엔테이션 그 과정을 좀 밟아가고 나서 이제 본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될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신 이 공인중개사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어떤 시험 제도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중에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될 과목은 어떤 과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수험 전략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그 근거법이 된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도 총칙편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장, 장의 제목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보시긴 할 건데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문 자격제도이죠.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문 자격사 시험제도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되는 법은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었었던 법이에요. 그 19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 법 제정과 함께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84년 시행이 되고 나서 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1985년에 가서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집니다. 85년 1회 시험이 치루어진 이후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6년 27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이제 막 치루어지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2017년 예정된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문 자격 제도인데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가 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들을 통칭해서 명칭을 나열하기가 너무 기니까 시도지사라고 부를 거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본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본법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85년 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이미 시행된
7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 규정에 따라서 다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의 실시권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목포에서 수강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하신다면 서울시장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거죠. 목포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은 전라남도 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십니다.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은 부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기관인데 각 시도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일정이 다 다르다거나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전국이 동일한 일정에 맞추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치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는 시험 시행기관이 그 업무를 일정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본법이 두고 있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법상으로는 둘 있는데, 하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또 규정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겠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본 적은 없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가 위탁되어 주관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디서 주관하고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관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인데, 산업인력공단이 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에 하나로서 업무를 위탁받아 전국이 동일한 일정에 맞추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치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주관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응시하시게 된 지역의 시도지사 명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노동부 산하 기관인데요. 여러 가지 전문 자격 시험을 검정하는 기관이죠. 요리사 시험, 미용사 시험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서 이 시험 시행 업무를 주관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이제 응시, 자격, 그 다음에 시험의 시기, 시험 공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라는 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진도 속에서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니까 어떤 내용을 앞으로 공부하시고 평가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예외도 없이 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은 1차와 2차를 구분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서 시행된다는 점은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는데, 그 해당 시험 과목은 1차 시험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먼저 제1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줄여서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 줄여서 학개론, 민법과 개론 이렇게 두 과목으로 1차 시험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과목은 2차 시험 과목 중에서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될 과목의 제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목으로서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입니다. 공시법 및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시험 과목이 2과목, 2차 시험 과목이 3과목, 총 5개의 과목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차 시험 과목의 제1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칙편 외에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백성민자를 쓰는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무려 1118개나 되는 방대한 조문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단일법으로서 그 법령의 규모가 가장 크죠. 우리나라 시행되는 법 중에. 물론 그 모든 민법 규정이 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민법 규정 중에서 총칙과 그 다음에 채권편 중에 법률행위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물권편 부분으로 추려지지만 원체 민법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려도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사특별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정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들이 있어서 그러한 법률들을 통칭하여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묶여서 한 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 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과 관련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 감정, 평가론까지 포함해서 한 과목을 구성해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시험 과목이 2과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2차 시험 과목 중 이제 저와 함께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제가 이제 담당해야 될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펼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목으로서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하죠.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2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과 그 다음에 지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합쳐서 부동산 공시법.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세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는 법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땅을 팔면 양도세 내야 되죠. 집을 사면 취득세 내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부동산 관련된 조세 관계의 내용을 공부하시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으로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지만 공시법 부분과 세법 부분은 그 전문성 분야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공시법이라는 과목 따로, 세법이라는 과목 따로 공부하실 것이고 교재도 별도로 나올 것이고 강의를 하는 담당 교수님도 공시법 교수님, 세법 교수님 구분되어서 별개의 과목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것이 한 과목으로서 출제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법률의 명칭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든지 건축법 또는 농지법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과목 2과목, 2차 시험 과목 3과목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출제를 하되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 형태를 가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차 시험은요, 본법이 원칙적 규정으로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85년 1회 시험부터 2016년 시행된 27회 시험까지 한 번도 2차 시험이 논문형으로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본법이 단서 규정을 두어서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시행을 하는데, 1, 2차가 구분 시행되어야 되는 것은 예외가 없는데, 단 1, 2차를 구분하여 시행을 하되 동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1, 2차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라면 2차 시험의 출제 유형도 1차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단서 규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1, 2차가 구분되되 동시 시행이 되었고요.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 시험의 출제 유형도 1차의 방법에 따라 선택형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의 실제 출제의 경향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떠한 사항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옳게 설명한 것은,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구성되어서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정답을 찾아 마킹하는 객관식으로 실제 시험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 구분 없이 이렇게 동시 시행되어서 선택형 원칙으로 출제될 때는 과목별 출제 문항수와 배점 비율이 똑같습니다. 즉 1차 2과목이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제, 부동산학개론 40문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40문제, 공시법 및 세법은 실제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묶여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시법과 세법이 묶여서 한 과목으로 40문제,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 40문제. 그래서 1차 시험 과목 40문제, 40문제, 80문제, 그 다음에 2차 시험 과목 3과목 각각 40문제씩 120문제. 그래서 총 몇 문제예요? 200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과목별로 200문제가 배분되어서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시험은요, 우리가 학문적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성취감을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동시 시행해도 그것이 1, 2차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것은 예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합격자 결정의 방법도 1차와 2차는 구분하는데, 1차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방법은요, 매 과목, 매 과목이라고 해봐야 1차는 2과목입니다. 민법개론.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1차 2과목의 100점 만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된다면 1차는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개론 모두 40점 이상 득점하고 민법개론의 두 과목의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1차는 합격입니다. 그 다음 2차 시험도요. 합격자를 결정하는 원칙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은 매 과목, 2차는 세 과목이었었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그리고 부동산 공법 매 과목이 다 40점 이상 득점을 전제로 해서 2차 세 과목의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이 되면 이제 2차도 합격하여 최종 합격되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 지금 저기 원칙이라고 한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예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단원 속에서 다시 펼쳐서 설명드릴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차 시험만큼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상대평가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본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그때는 최소 선발 인원이나 비율을 공고하고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험용으로 해당 단원에서 공부하실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8회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시험도 그냥 이 방법에 의해서 과락 없이, 즉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했다는 전제하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이 되면 합격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수험 대책과 학습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이라는 거죠. 단 유의할 것은 1, 2차가 동시 시행된다 하더라도 1, 2차를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렸었죠. 그러므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된다는 것은요, 1차 두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고 2차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합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1, 2차가 동시 시행되게 되다가 보니까 1, 2차가 동시 시행된다면 1차 합격자를 선별해 내기 전에 그날 다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2차 시험을 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민법, 개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공시세법, 공법 1차 두 과목, 2차 세 과목 모두 다 40점 이상 득점했고 이 1, 2차 다섯 과목의 100점 만점 평균은 60점 이상이 나왔는데 그것이 2차 시험이 고득점한 결과이지 1차 두 과목의 평균은 60점 이상 득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은 불합격입니다. 그분의 2차 합격 점수는요,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죠. 무효 처리가 됩니다. 1차 두 과목이 60점 이상 평균, 2차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 시행 결과 거꾸로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민법 개론 1차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했고 민법 개론 두 과목의 평균은 60점 이상 득점이 되었는데 2차 시험 과목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 40점 이상 득점이 안 되어 과락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2차 시험 과목은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한해서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일부 면제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하였는데 1차 시험에는 합격을 하였는데 2차 시험에서 불합격이 된 경우죠. 2차 시험이 불합격된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 본법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면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행될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물론 본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적지 않게 여기 해당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1차는 합격했는데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2차 최종 합격하지 못하신 분, 이분은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민법개론 1차 시험은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은 영구 면제가 아니라 다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면제입니다. 그러므로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는 합격하였는데 2차 최종 합격이 안 된 분은 28회 이제 다가오는 시험에서 반드시 최종 합격하셔야죠. 만일 2차 시험을 28회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이분의 29회 시험은요, 1차 시험부터 다시입니다. 다음의 시험에 한 해서만 1차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은 2017년 28회 시험에 최종 합격을 목표로 이 시험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5과목 모두 다 각각 40점 이상 득점하셔야 되고 1차 2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2차 3과목의 평균을 60점 이상 만들어내셔야 이제 2017년 가을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으실 수가 있게 될 것인데요. 자, 1차는 2과목입니다. 1차가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100점이 나왔다. 퍼펙트하게 다 맞췄다. 라고 하더라도 부동산학개론이 35점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과락이잖아요. 과락. 40점 이상 다 득점해야 되니까 평균 낼 거 없이 불합격입니다. 혹 그분이 동시 시행되는 2차 시험에서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만들어서도 1차가 불합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2차 시험의 합격 점수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40점을 득점하였다. 그러면 과락을 면했나요? 매 과목이 40점 초과가 아니라 40점 이상 득점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턱걸이로 과락을 면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민법을 40점 득점한 수험생이 1차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자, 민법 민사특별법이 40점을 득점했다 하더라도 부동산학개론 몇 점만 맞으면 평균 60 만들 수 있어요? 80점이요. 부동산학개론 80점을 만들면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했고 2차 2과목 전 과목의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이죠. 60점이면 60점 이상에 속하니까 1차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아실 수 있죠? 1차 시험 과목은요, 민법 과목이든 부동산학개론 과목이든 80점을 초과하여 득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80점을 맞았든 85점을 맞았든 90점을 맞았든 95점을 맞았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 과목이 과락이 나오면 평균을 내볼 의미가 없고 어느 한 과목이 간신히 과락만 면했어도 상대 과목이 80점까지만 나와주면 평균 60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시험 과목이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차 시험 과목은요,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한 과목이 고득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2차 시험을 봤는데 2차 시험 3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 간신히 과락을 면해서 40점 득점을 했답니다. 부동산 공법이 간신히 과락을 면해서 40점을 득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 및 세법을 40점 맞고 부동산 공법을 40점 맞은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높지는 않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세법 40점, 부동산 공법 40점을 득점한 수험생인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퍼펙트하게 득점했다. 왜냐하면 선생을 잘 만나서,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다 맞췄다.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100점, 40점, 40점 과락 없이 140, 40 세 과목의 평균 얼마죠? 60점입니다. 합격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2차 시험은 어느 과목이든 고득점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전체 평균 60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 한 과목으로서 40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시법이라는 과목과 세법이라는 과목은 전문성이 판이하게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교재도 별도로 출간되고 담당 강사도 구분되어서 실제로는 두 과목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이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해마다 공시법이 좀 쉬운 애는 세법이 어렵고 세법이 좀 쉬운 애는 공시법이 어렵고 좀채로 고득점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시법에서도요, 부동산 등기법 파트는 민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내용에 대한 암기가 전제되어야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앞서서 제가 펼쳐 설명을 드릴 때 시험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또 주택법, 농지법 이런 내용들의 법률들이 한 과목으로 묶여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학습해야 할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습해야 될 분량이. 그래서 수험생들이 막상 이제 시작하시면 체험적으로 느끼시겠지만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자를 공포의 공자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분량이 많고 해야 할 내용들이 방대한지 공포의 공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2차 시험에서요, 고득점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실 이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 과목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될 과목인데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과목에서 간신히 과락을 면했지만 평균 60점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이 과목은 적어도 80점은 득점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모두 맞추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고 가셔야 돼요. 100점을 목표로 가셔야 된다고요. 100점을 목표로 가셔야 100점을 못 맞는다 하더라도 100점에 근접한 점수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100점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실수로 다 맞췄다. 하나도 안 틀렸다. 그러면 나머지 2차 시험 과목은 과락만 면해도 합격하는 거잖아요. 40점만 맞아도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체 평균 60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은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 최소한 80점 이상은 득점하겠다. 그래서 떨어지는 공법, 공시세법에 적어도 10점 이상씩은 나누어 주어 공법이나 공시세법에서 불이의 일격을 당해서 점수가 깎여도 안정적으로 평균 60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아주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이해와 학습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과목별로 40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죠. 과목별로 배점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될 노력이나 시간이나 학습해야 된 분량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비교적 2차 시험 과목 중에서는 이 과목이 공법이나 공시세법을 합한 한 과목보다는 학습 분량이 적어요. 적은 분량 속에서 같은 비중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세밀하고 지엽적이고 상세한 부분까지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으로 비교한다면 부동산 공법이 현대자동차라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삼성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보이는 게 아니고 현미병을 가지고 자세하게 보면서 세부적인 그 회로와 구조와 집적도 같은 것들을 분석해내야 비로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학습 방향이 부동산 공법은 큰 틀을 세워서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거기서부터 세부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지만 공법은 다 했다라고 고백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만큼 하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법령실무는 시행규칙 세부 규정은 물론이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별표 내용의 세부적 작성 방법 등까지 꼼꼼하고 철저한 학습을 하셔야만 비로소 목적하는 소기에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 공인중개사 법령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규율하는 근거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과목과 이 시험에서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려서 어떤 과목이 어떤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거고, 이제 나머지 과목은 나머지 과목 강사 선생님들이 다 담당하셔서 그 학습 방법, 갈 길과 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가이드해 드릴 것이니까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학습하기 위한 큰 틀을 설명드리고 기초과정의 진도대로 프레임을 잡아 나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